214쪽이죠.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 이 내용은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시험법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곳을 왜 지금 하느냐? 우리 앞에 내용은 이제 우리 방학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미 내용 정리가 한번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내용 정리 안 된 뒷부분을 진행해 나가면서 오프라인으로는 뒷부분 진행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 각자 학교에 맞는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좀 먼저 듣고 있을 거야. 그리고 쌤이 필요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발췌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따라주시면 되고 학교별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잖아. 그 내용들이 학교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쌤 강의를 유튜브에서 먼저 보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될 거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쌤한테 따로 코멘트를 해주면 쌤이 그거에 대한 강의를 좀 구성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같이 맞춰가면서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산화환원 반응인데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는 건 이런 거야. 쌤 말이 좀 납득이 되는지만 잘 한번 생각해 주면 돼요. 납득이 되는지. 첫 번째 내용은 역사적인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역사적인 화학 반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이 화학 반응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구상에 없었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화학 반응으로 광합성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광합성. 화학 반응 중에서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 한번 볼게요.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광합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뭘 만드는 거야? 산소가 목적은 아니야. 포도당이 목적이야.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아도는 거야? 산소가 남아도나서 버리는 거야. 식물 입장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창피하면 되지. 식물 입장에서는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산소가 남아서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산소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되게 고마워하잖아. 그지? 식물 입장에서는 노폐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어디 써져 있냐면 219쪽에 정리되어 있다. 219쪽에 앞에서 광합성에 대한 개요를 얘기하지만 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얘기할게요. 봐봐. 광합성이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뭔 상태? 상태는 가스, 기체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 뿌리를 통해서 끌어들인 물이니까 리퀴드 상태일 거예요. 이거를 끌어들인 다음에 자 화살표로 진행을 하죠. 화살표 과학에서는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도 기억하세요. C6H12의 포도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폐물로 뭐가 남는다? 산소가 나온다 그랬죠? 기체는 산소가 나오고 얘는 이제 고체 상태로 나오는데 물에 녹일 거야. 자 이렇게 나오고 개수는 간단하게 6을 써주면 돼요. 6.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했나 좀? 아무튼 C가 6개짜리잖아. 그래서 탄소가 6마리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야. 개수를 맞춰보면 그러니까 6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을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개수는 전부 다 6이다. 못 빼고 포도당을 제외하고는 6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식물이잖아. 최초의 식물과 나중이라고 할게요. 나중의 식물. 최초의 식물과 나중의 식물 중에 이 광합성이라는 요
이 화학 반응은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에 속하기 때문에 요 나중에 식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식물이 이 광합성을 했고 최초의 식물들은 우리랑 똑같이 그냥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어떤 세균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 녀석이 최초로 광합성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남세균. 왜 웃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해서? 왜 나왔었나? 남세균. 지질시대. 맞아요. 우리 지구과학에 나와요. 남세균. 중요한 건 광합성을 통해서 이 산소가 노폐물로 나오는데 이 노폐물로 나오는 산소 때문에 지구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기억하죠? 마그마 바다 상태인 지구가 식으면서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지각이. 웃긴 건 이 지각의 구성 성분이 SiO4잖아요. 산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산소, 어떤 산소? 모든 산소가 지각을 구성할 때 다 들어가. 대기 중에 산소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바다에서 생명체가 폭작폭작 나오기 시작하거든. 최초로 나온 생명체는 저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였어야 해. 그치?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였어야 돼. 우리 기억해야 될 어떤 장면, 상상해야 될 장면은 이때를 원시대기, 원시바다라고 부르거든. 원시 상태의 대기나 원시바다에는 원시대기에는 일단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산소가 없었다는 거 먼저 기억해 줘야 되고요. 원시바다는 대기 중에 있는 이제 수증기 성분이 이제 쭉 내려가지고 바다가 된 건데 처음 만들어진 바다는 짰을까 안 짰을까? 짜지도 않았어. 그냥 일단 민물이었단 말이야. 자, 바다는 짰다 안 짰다? 다시 말해서 NaCl, 소금 성분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없었다는 겁니다. 원시대기와 원시바다는 현재 우리의 대기와 현재 우리의 바다랑 좀 다른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상상해 줘야 돼요. 그러다가 현재의 대기로 바뀔 거 아니야, 원시대기가. 산소가 없었던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광합성이라는 겁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드디어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때 만들어진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야. 좀 의역하면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할 때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이 없었다면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산소가 누적되면 뭐로 바뀌는지 알아? 산소가 누적되면? 맞아, 오존층이 생겨요. 기억합시다. 산소가 O2잖아. 산소가 O2인데 산소와 산소들이 반응을 하면은 O3라고 하는 오존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존층이 O3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오존이라는 성분이 O3라서 산소가 많이 누적되면은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존층의 기능이 뭐지? 자외선 차단. 맞아.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야. 자외선은 받으면 안 되나? 네. 자외선을 받으면 생명체가 죽습니다. 굉장히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 받으면 생명체가 자외선 때문에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세포가 파괴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자외선이 막 내리쬐고 있을 때 봐봐. 최초의 원시대기에는 산소도 없었는데 오존층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금방 알아채지. 산소도 없었는데 오존 당연히 없었겠지.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그대로 지구에 도달할 거 아니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 바닷속에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닷속으로는 오존이 못 들어가. 자외선이 못 들어가.
자외선이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육상으로 올라와 있는 생명체도 많이 있잖아. 뭐가 생성됐기 때문에? 오존층이 생성됐기 때문에. 그럼 오존층을 만든 것도 결국은 산소가 누적되어서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니까 식물 덕분이야. 이 식물 덕분에 우리가 땅 위에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의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이니 안 역사적이니? 역사적이다. 자랑하고 있는 거야. 화학에서 우리 이런 엄청난 화학 반응 때문에 얘네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렇죠? 자랑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만 하다라는 정도만 그러네. 너네 없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으니까 자랑할만 하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쭉 읽어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원시바다에 남세균 출현해서 산소 생성되고요. 그지? 예뻐서 열심히 수업 중이라서 시험지 갖고 왔으면 용서해줄게. 네? 시험지 갖고 왔으면 오늘 실수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알았어. 공부 안 해. 교재는 있죠? 아니 원래 안 한다. 안 올라 그랬는데 왔구나. 그래. 내가 알았어. 여기야. 자, 할게. 잠깐만요. 우승했어? 이겼어? 아니요. 졌어? 이긴 했어? 자, 하나 추가할게요. 자, 지금 했던 얘기 중에 하나만 추가하면, 자, 최초의 이 광합성 생명체인 남세균이 산소를 막 뽀글뽀글뽀글 물속에서 내뿜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물속에서 산소가 막 나오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들은 그 산소를 이용해 살아가면 됐겠네. 물속에서 뽀글뽀글 나가면 대기 중으로 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대기 중으로 나간 산소는 나가자마자 이렇게 누적돼서 오존을 만들었을까? 아니야. 봐봐. 최초에 원시 대기에 산소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지? 지각이 만들어질 때 산소가 글로 다 투입됐던 거잖아. 그치? 상상할 게 뭐냐면 지각이 만들어질 때 모든 산소가 다 투입돼서 지각이 만들어졌어. 근데 부족했던 거야. 부족했어. 왜? 우리 금속이 산소랑 만나면 잘 녹쓰는 거 알지? 그치? 이 지각에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이번 시험 범위에 나왔던 건데 써놓으세요. 이게 지각 구성,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입니다. 지각 구성 8대 원소라 그래서 이게 산규, 알철, 칼라칼마라고 써놓으세요. 암기법인데 앞 글자만 따서 산규, 알철, 칼라칼마라고 써요.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 다음 규소, 그래서 SiO2가 지각 구성 원소잖아. 근데 문제는 알루미늄, 철,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이 금속 원소가 주르륵 있어요. 지각에 금속 원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 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금속 원소야. 저 금속 원소들이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자, 지각에
이걸 상상하면 돼요. 지각에 널려있는 금속 원소들이 막 있어. 산소가 대기 중에 없어서 녹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금속 원소가 있는데 저 물속에서 뽀글뽀글 뭐가 올라온다 지금? 산소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 올라오자마자 나랑 만나서 뭘 한다? 녹슬게 만드는 거야. 금속 원소들이 녹슬어버립니다. 즉 처음에 남세균이 내뿜어낸 산소들이 대기 중에 누적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금속들과 만나서 금속 산화물을 만들었다. 나와있죠? 여기 산화물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이야. 책에 짧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답을 고를 때 산소가 나오자마자 대기 중에 누적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틀렸다라고 체크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되게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처음에 나오자마자 누적된 게 아니라 나온 산소들은 최초에는 금속들과 만나서 금속 산화물을 먼저 만들었고 그 모든 금속을 다 녹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누적이 돼서 오존층까지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단계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같습니다. 오존층 생성되고 물속에만 살던 생물들이 올라와서 육상 생물이 등장하는 과정까지 그 다음은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거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 너네 없었으면 안 됐겠네. 인정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역사적 화학 반응. 또 이것도 인정이 되나 봅시다. 화석 연료의 연소. 화석 연료가 연소 된다는 것도 역사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보면 이런 거야. 문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었거든요. 물. 그래서 물가에 물이 있는 곳 주변에 문명이 생겼잖아. 메소포타미아 등등등. 됐어. 끝. 등등등. 아무튼 등등등 여러 개가 다 이제 강 주변에서 막 문명이 생겨난 이유가 강 주변이 물도 풍부하고 강에서 나온 이 어떤 침전물들, 퇴적물들의 영양분이 많아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생성이 됐는데 쌤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거야. 와. 땅을 팠더니 물이 막 콸콸콸 나와. 여기는 문명을 세울 수 있었겠죠? A 지역 문명을 세웁니다. 내가 세운 게 메소포타미아야. 또 막 걸어가서 저쪽 어디야? 이집트 쭉 가갖고 또 물 쭉 팠더니 또 물이 또 나오네, 그지? 강가야. 이집트 문명도 세우고, 그죠? 근데 어디 중동 쪽 갔더니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와? 까만 물이 나와. 석유. 당신 석유인지 몰랐지. 내가 뭐라 그랬을까? 난 뭐라 그랬을까? 죽음의 땅? 여기 저주받은 땅이야. 헐. 패스. 그죠? 저주받은 땅에는 문명을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를 삼아야. 그때 알았다면 거길 차지했겠지, 그지? 지금은 거길 못 차지해서 난리죠. 그것 때문에 맨날 전쟁 나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또 검은색 저주받은 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땅이 중동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지. 석유, 추워? 네? 추워? 잠깐 끌게요. 나중에서야 그 화석 연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화석 연료, 이게 검은색 물이 뭐지? 하다가 불을 붙여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이 발생한다. 나무를 태울 때랑은 또 달라. 같은 양의 나무를 태웠을 때보다 열이 2배, 3배 막 많이 나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거를 활용하자, 이거를 써먹자 해서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최초로 물을 끓여서 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게 뭐야? 증기기관.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돌렸던 시대가 그 유명한 산업혁명 시대. 산업혁명 때문에 인류 문명이 엄청 발전했다는 거 인정합니까? 그랬대. 나는 그때 당시 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기계적으로 문명이 엄청 발전했다는 시절이 있었대요. 그럼 화석연료가 발견되고 화석연료를 연소시켰더니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산업혁명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나무만 떼서 혼합혁명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것, 연소라는 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잖아. 화석연료 연소라는 그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인류가 엄청 발전했어. 역사적이야, 안 역사적이야? 역사적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한다.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인류 발전에 엄청 큰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을 했냐?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교통의 혁명도 일으켰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를 돌린 거라면 교통혁명은 두 가지가 있죠. 증기선, 배를 증기선으로 배를 이제 엄청 큰 배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열차도 증기기관차, 그래서 열차나 교통혁명이란 키워드를 딱 보면은 증기선하고 증기로 가는 기관차 이런 것들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결과적 교통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세기가 지난 이후로는 그걸 갖다 어디다 이용하기도 한다? 난방에 이용을 하죠. 우리도 지금 난방에 이용하고 자동차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 난방에 이용을 하고 하면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른 온실효과, 지구온난화까지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냥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쓰면은 지구온난화가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당시에는 몰랐다? 왜 몰랐는지 알아? 화석연료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을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시키면 C하고 O가 만나서 뭐 만들어져?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H하고 O 만나서 물 만들어져.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옵니다. 딴 거 안 나와. 우리가 호흡할 때도 뭐만 나와?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오잖아. 우리 호흡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이게 무슨 공해물질이야? 전혀 공해물질이 아니야. 왠지 석탄 떼고 막 석유 떼면 막 검은 연기 나올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완전 청정 에너지입니다, 사실. 되게 다 많이 써서.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 거지. 최초에 이걸 쓰자고 사람들이 결의할 때, 약속할 때는 그 청정연료야. 땅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청정연료가 묻혀있어 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화석연료는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이 시험 문제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디 공해물질이 나와? 공해물질 아니야. 공해물질은 뭐 아황산가스 뭐 이런 거 있죠. 황 들어간 거, 막 아황산가스, 뭐 무슨 질산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거 이상한 물질이 나와야 돼요. 공해물질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이런 걸 놓쳐요. 왠지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공해물질이 나와서 그래서 지구온난화 벌어지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상상해. 틀렸어. 공해물질 나와. 이렇게 좀 잘못 착각한단 말이야. 이런 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최근 문제죠. 최근에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환경 문제가 공해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지 공해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잘 구분해줘야 돼요. 알겠어. 화석연료의 연소도 역사적인 화학 반응인 거 인정. 너 때문에 인류가 많이 발전했네. 인정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 일단 그 철의 재련 공부하기 앞서서 위에 약간 빈칸 있죠? 빈 공간 있잖아. 빈 공간에다가 우리 메모 하나 할게요. 뭘 쓰냐면은 여기다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쓸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속들은 반응성이 큰 금속도 있고 반응성이 너무 작은 금속도 있어요. 반응성이 너무 작아서 잘 봐.
반응성이 이 자식이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를 막 땅을 막 파다 보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덩어리채로 뻑 발견이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시대예요. 미국에서 광부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시켜서 광산을 파게 만들었어. 이걸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막 우리 뭐지? 선생님이 조선시대 일꾼이야? 이렇게 막 무슨 띠 메고 있고 상투 틀고 있고 막 이렇게 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덩어리가 쭉 나왔어. 노란색 덩어리야. 우와! 덩어리다! 했는데 저기서 그걸 보고 있던 미국인이 뭐라 그랬을까? Oh! No touch!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덩어리가 노다지야. 노다지란 말 알아요? 노다지? 금덩어리를 노다지라고 그래요. 노다지. 노터치라서 노다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름이 노다지인 줄 알았던 거야. 이해돼요? 노터치를 노다지로 알아듣고 그래서 금덩어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다지라고 부르요. 노다지. 노터치의 말이야.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나요? 왜 이렇게 운전할 때도 빠꾸는 뭐야? 네. 백이 빠꾸죠. 이런 거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근데 노다지라는 말도 노터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중요한 건 이 금덩어리가 그냥 덩어리채로 발견되는 이유가 뭐다? 반응성이 커서 그런 거야? 작아서 그런 거야? 반응성이 작아서 그런 거야. 반응성이 엄청 작아요. 누구랑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물과 산소. 물, 산소랑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 때부터 이걸 썼어. 이거 가지고 막 금관 만들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금으로 만든 왕관, 금으로 만든 갑옷 산들이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자연계에 그냥 덩어리채로 존재하니까. 가공도 쉽죠. 퉁퉁 때리면 막 움직이죠. 이렇게 잘 변형도 쉽잖아. 변형이 쉬워서 장신구를 많이 썼던 겁니다. 물론 되게 약해요. 그죠? 금메달 받으면 이렇게 깨물죠? 왜 깨물죠? 내 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가? 자국이 남는지 안 남는지 보는 거야. 실제 진짜 금이라면 자국이 남아야 돼요. 그만큼 약해. 물입니다. 물로. 아무튼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중에 그럼 제일 반응을 잘하는 것과 제일 반응 안 하는 것 중에 가장 반응을 잘 안 하는 게 바로 방금 말한 금이에요. 정리하면 잠깐만요. 제일 반응을 잘하는 거 칼륨. 맞아. 알칼리면서 칼륨. 이거 씁니다. 이 위에 살짝 떼어야 돼. 여기도 뭐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고요. 이쪽이 반응성이 작다는 뜻입니다. 혹시 몰라 써줄게요. 저는 칼륨. 아는 사람 안 써도 됩니다.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이죠?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얘는 수소예요. 근데 가로쳐져 있죠?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입니다. 수소. 맞아. 그러니까. 설명할게요. 일단 써놓으세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쌤 그냥 썼잖아.
암기법이 있다는 얘기겠죠? 쓰면서 들어요. 직접 불러주면 창피하니까. 갈카나마 알아 천리는 주납수구 수은백금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고 부끄러우면 미국시.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이 되지. 미성이네요. 근데 미성인데요? 다시 들어볼까요? 칼카나마 아라 천리 잘랐고요. 주납수구 수은백금 잘랐죠.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이 되지. 어우 미성이네요. 반응성이 크다. 왜 그러고 있어? 반응성이 크다는 건 자연계에서 이 산소 물하고 반응해서 이온 상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녹슬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반응성이 작으면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덩어리채로 발견된다는 걸 석출된 상태로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앞글자 따서 이제 암기를 했고요. 이 노래는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할 테니 꼭 외워오도록 합니다. 듣기만 해도 외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많은 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걸 외우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한 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오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반응 실험이 나옵니다. 이 실험을 그냥 거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저. 안 그러면 다 암기해야 돼. 근데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껌이야.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있습니까? 신천지 같다. 뭐야? 뭐라고? 아무튼 이걸 외워놓으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류가 금속을 사용한 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 인류가 제일 먼저 사용한 금속은 반응성이 제일 작은 금속에 해당하는 것들이겠네. 금을 제일 많이 썼던 거야. 금관 시대, 뭐 금의 시대 이렇게 불러주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신라 시대 이때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우리 문명이 발전해온 시대가 석기 시대. 석기는 어쨌든 금속은 아니니까. 석기 시대 다음에 중간에 이 기를 거친 다음에 철기 시대로 가죠. 이게 무슨 시대죠? 청동기. 청동기가 누구냐면은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이에요.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게 청동입니다.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게 청동이야. 처음 들어보죠? 청동이 동이 구리야. 동이 구리입니다. 동이 구리야. 근데 구리에 뭘 섞었냐에 따라서 청동, 황동 등등 여러 개의 동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신동이었고요. 와우. 재밌는 말인데 아무튼 농담이고요. 근데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게 바로 청동이다. 청동기 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시대가 펼쳐져?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요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오는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게 보이면 돼요. 철기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쓰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더 반응성이 크니까 우리가 뽑아내기 어려웠을 거 아니야. 자연계에서 뽑아내기 어려웠던 것들 지금은 다 뽑아내는 기술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지 알아? 지금도 철기 시대예요. 아직도 철기예요? 아직도 철기입니다. 뭐 정보화 시대에 있다고 하지만 정보화 시대.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내용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뭐냐가 그 시대를 결정하는 거야. 지금도 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아닐까?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긴 하죠. 플라스틱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죠. 다 하나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불러줘요. 이런 금속에 대한 어떤 시대로 따진다면은 철기 시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그럼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자연의 온전한 상태로 있지 않겠지. 자, 아까랑 사뭇 다른 광산이야. 쌤도 노동자야. 또 막 했어. 시뻘건 어떤 금속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미국인이 뭐라 그럴까? 아무 말도 안 해. 갖고 오래 그냥. 가지고 가면은 막 시뻘건 금속들만 이렇게 쓸어서 가져가면은 이걸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 용광로. 방금 우리가 캔에 이 시뻘건 암석하고 막 철하고 막 섞여 있어서 시뻘건 게 뭐냐면 다 녹슬어 있는 철들이야. 이 녹슬어 있는 철들을 철광석이라 그래. 녹슬어 있는 철들이 이렇게 캐지거든요. 자연계에는 이게 온전한 철의 형태로 이제 발견되지가 않아. 다 녹슬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걸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녹슬어 있는 철을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철로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이 재련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금이나 백금, 은 같은 경우는 재련이 필요 있어 없어? 재련이 필요 없어. 덩어리째 발견되니까. 하지만 이걸 벗어난 이런 구리부터 주석까지 여기서부터는 재련이 필요한 것들이야. 재련이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구리하고 수석은 재련이 좀 간단했던 거지. 반응성이 좀 작으니까. 근데 굉장히 반응성이 큰 편이어서 재련하기 어려웠던 게 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재련을 해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온전한 철이 나와서 적어가지고 뭐 건물도 짓고 다리도 짓고 또 어떤 철도도 놓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철이 필요해. 녹슬어 있는 철은 이런 거 못 만드나? 못 만들어. 녹슬어 있는 철 만져봤어요? 네. 다 부서집니다. 부서져. 녹슬어 있는 철은 자석에도 안 붙어. 자석에 안 붙어. 빨간색 철, 막 녹슨 철 있잖아. 또는 무슨 대문인데 막 녹슬어 있는 대문. 자석 갖다 대봐. 안 붙어요. 봐봐. 자석에 붙었던 성질을 가진 녀석이 녹슬어버리면 자석에 안 붙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는 건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입니다. 성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 화학적으로 완전 뒤바뀌어 있는 녀석을 다시 화학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뭐다? 재련이란 뜻입니다.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어려운 그 재련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산소를 분리시키는 과정을 철을 재련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철을 재련해낸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철기 시대를 이끌고 증기기관 또는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만드는데 이용을 했겠네요. 다시 말해서 철의 재련이 없었다면 인류가 또 발전하기는 어려웠겠네. 역사적인 화학 반응 맞네. 뭐 이런 겁니다. 철의 재련에 대한 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또 넘기면 219쪽 맨 밑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어딨지? 못 찾고 있냐? 여기 있다. 자, 잘 봐. 학교마다 이제 배우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철광석의 화학식이야. 철광석. 이 철이란 녀석이 원자번호가 26번인데 특이한 게 20번 넘어가죠. 기억나? 20번 넘어가는 것들은 뭘 예측하기 어렵다? 성질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외우지 않는다. 성질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야. 잘 봐. 이 철은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서 철이 전자 2개를 버려서 철 2+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쳐가지고 전자 3개를 버려서 철 3+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를 몇 개 버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온화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근데 반응한다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잖아.
이 산소라는 녀석은 이온이 되면은 산소 2-로 이온되는 거 알아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전자 2개를 얻어서 2-, 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녀석, 너는 1번이라서 1번 철, 너는 2번 철. 1번 철이 산소랑 결합할 거야. 어떻게 결합하면 돼? 2 플러스 2-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돼요. 이것도 산화철이야. FeO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주냐? 제2산화철이라고 불러줘요. 산화철 2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 산화철 3라고 써있죠. 산화철 2가 뭐고 산화철 3가 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중인 거야 지금. 오케이? 산화철 2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산화철 2야. 산화철 3는 이 자식이 산소랑 만날 거야. 이거 1대1로 만나면 중성되냐 안 되니? 안 되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얘 2마리, 얘 3마리가 만나면 6으로 딱 맞죠. 그래서 너는 뭐가 되니? Fe는 2마리 필요하고요. 산소는 3마리 필요해요. 저는 그 산화철 3라고 불러요. 산화철 1은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근데 왜 2부터예요? 전자 2개 버리는 것부터 시작인 거지. 그래서 이 화학식만 딱 보고 이게 산화철 2인지 3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아, 너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너 3 플러스로 시작했구만. 너 이 자식 2 플러스로 시작했구만. 오케이? 산화철 3, 산화철 2의 화학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먼저 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른 채로 이거 읽으면 3는 뭐지? 이렇게 약간 또 주눅 들죠? 주눅 들지 말라고 미리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철 3를 이용했기 때문에 Fe2O3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산화철, 즉 철광석은 그래서 철이 녹슬어 있는 철이 돌하고 섞여 있는 게 철광석이야. 다시 말해서 Fe2O3하고 약간의 돌성분이 SiO4잖아. 돌성분이 섞여 있는 전체를 철광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순수한 철이잖아. 얘만 얻고 싶은 거야. 1차적으로 뭘 뜯어내야 돼? 돌을 말고. 그 전에 먼저 산소 먼저 뜯어냅니다. 물론 좋은, 돌 뜯어내도 되지. 산소를 일반적으로 먼저 뜯어내. 산소를 먼저 뜯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어떻게 산소를 뜯어낼까? 녹이면 뜯어지나? 쉽게 말하면 연탄가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요? 그 연탄가스한테 산소를 뺏겨서. 응? 잘 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게 연탄가스 만드는 작업이야.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야. 연탄가스가 언제 나오니? 연탄 태우면 무조건 나오나? 연탄도 화석 연료거든? C하고 H로 되어 있는 게 연탄이야. 근데 얘가 비 오는 날 또는 젖은 연탄 이런 걸 떼면 연탄가스가 나와. 다른 말로 키워드로 뭘 하냐? 여긴 안 나왔는데 불완전 연소라고 씁니다. 이런 화석 연료가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면 완벽하게 연소가 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공해물질이 아니잖아.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면 요딴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일산화탄소야. 일산화탄소를 그래서 우리는 연탄가스라고 부릅니다. 연탄가스. 얘가 왜 위험하냐면 봐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리 발이 너무 떠있네. 그러네요. 아무튼 넘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연탄가스가 이렇게 누출해서 방에 연탄가스가 잔뜩 있으면은 내가 일산화탄소를 몸에 이렇게 섭취하게 되잖아. 숨 쉴 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잖아. 자, 그럼 봐봐. 공기 중에는 산소를 섭취를 하고 이게 몸속을 돌면서 뇌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해 우리는 살 수 있잖아. 자, 몸 안에 들어간 산소입니다.
인사들 할까? 안녕. 내 몸속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얘를 가져가기 위한 적혈구하고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둘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원래는 얘가 없다면 적혈구가 얘를 끌어다가 몸 안에 날라줄 거 아니야? 그치? 적혈구가 이 녀석을 끌어가는 힘이 1이야. 근데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오잖아? 일산화탄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약간 이상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끌어가는 힘이 세! 얼마나 세냐면 깜짝 놀랄 만한 400배. 10배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 400배.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끌어가는 힘이 400배야. 그러면 이 적혈구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져가세요. 힘이 없어. 힘 뜯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막 섭취를 막 해. 일산화탄소와 함께. 모든 내 산소는 일산화탄소가 다 가져가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날라줄 수가 없는 거야. 적혈구 산소를 제일 많이 날라줘야 되는 게 뇌거든. 뇌한테 5분 이상, 5분만 산소를 안 날라주면은 뇌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뇌야. 그래서 연탄가스에 5분 이상 중독되었다. 뇌가 일부 썩었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라던가 언어장애, 반신불수. 연탄가스 중독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대. 거의 이러고 다니세요. 한쪽을 못 쓰고. 뇌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 뇌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썩게 만드는 게 이 녀석의 특징이야. 굉장히 위험하죠.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걸 화학적으로 이용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힘이 엄청 세니까. 이래요? 산소를 뜯어내는 힘이 엄청 세니까 저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낼 때 저 자식을 이용하자. 그게 사람들의 아이디어였던 거야. 저게 철의 재련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야. 확인했어요? 일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얘를 뜯어오겠죠. 왜 세 분자의 일산화탄소를 공급해야 될까? 세 개의 산소를 뜯어와야 하니까. 맞아요? CO가 CO2가 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세 분자의 CO가 세 분자의 CO2가 되려면 산소 3개를 뜯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산소 3개를 탕탕탕 뜯어오는 거야. Fe만 남겠지, 그지? 철 원자 2개가 남았다. Fe2니까 EFE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철만 남게 되는 모습이에요. 저게 핵심입니다. 우리 기억할 게 철광석은 산소가 붙어있는 건데 산소 어떻게 뜯어내지 고민하다가 연탄가스 그걸 이용해서 뜯어낸 거구나. 화학식을 알고 있다면 3개를 뜯어내려면 3개의 일산화탄소가 투입되어야 따다닥 뜯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화학식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산화하고 환원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광로에서 이제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내는구나라는 거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모습을 좀 볼게요. 용광로에 뭘 집어넣냐면 철광석 일단 필요하겠죠. 철광석 집어넣고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C를 공급해. C가 코크스입니다. 코크스가 C야. 탄소 덩어리야. 코크스라는 물질이 탄소 덩어리야. 쟤랑 산소를 결합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산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차가운 공기, 미지근한 공기가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넣을까? 불완전 연소하라고. 불완전하게 연소해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연소해야 이 자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불완전 연소하라고 뜨거운 공기를 막 불어넣어서 일산화탄소를 랜덤하게 만드는 거야. 물론 완전 연소하는 것도 있겠지, 그지? 하지만 불완전 연소하는 일산화탄소가 몇 개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녹은 철이 나오고 있죠. 순수한 철이 뜯어져 이 녀석이 왼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어디로 빼낸다? 일로 나가고 있는 거. 배기가스. 저기 이산화탄소가 절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 과정이 그려지죠.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제일 처음 말했던 거. 돌성분. 그래서 안 배우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모두 같이 나냐면 석회석. 탄산칼슘이 석회석이거든. 이 석회석을 함께 집어넣어. 석회석을 집어넣고 이 뜨거운 열로 이렇게 용광 넣으니까 뜨겁잖아. 석회석이 열분해되면서 소석회라는 물질로 바뀌어. 소석회라는 물질이 얘를 뜯어서 내려갑니다. 그게 불순물로 나와요. 그걸 슬래그라고 슬래그라고 하는데 이 슬래그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에만 나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탄산칼슘, 즉 석회석을 집어넣어서 열분해시켜가지고 슬래그를 만들어서 이것도 뜯어내는 것도 배웠어요 라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화학식을 또 소개해줄 겁니다. 지금 화학식까지는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책에도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적으로 선생님 욕심 부리시면 아마 저거 내용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장 넘기면 철광석, 시뻘건 철광석이 나옵니다. 시뻘건 철광석. 그죠? 완전 시뻘겋죠? 복사한 사람은 못 보겠죠? 보여줄게요, 내가. 놀린 거예요. 자,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빨간색 철광석이고요. 잘 안 보이네. 빨갛죠? 엄청 빨갛죠? 빨갛습니다. 자, 철광석의 모습이고, 이거 현재 녹슬어 있는 모습이라서, 이거 자석에도 안 달라붙겠네. 이거 다 부서지는 장면으로 상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테마가 나오네요. 아까 산규활철 칼라칼마 기억나? 네. 산규활철 칼라칼마. 지각을 구성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하고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된 사람도 있는데, 지구에 제일 많은 건 바로 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1등이야. 두 번째로 많은 건 지각에는 규소가 두 번째로 많고요. 지구에는 두 번째로 산소가 많아요. 세 번째로 많은 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 세 번째로 많고요. 지구에는 철,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산소, 일단 뭐 규소 많겠죠? 잠깐만, 철, 산소, 규소 같아요. 랜덤.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구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지각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렇게 한 글자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학교 시험 문제라고요. 오케이? 지각, 지구 답이 다르죠? 그럼 지구에는 왜 철이 제일 많을까? 외핵. 맞아요. 지구란 전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라 외핵과 내핵에 있는 그 철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철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4등이 철이거든요. 산규활 철이니까. 지각에 네 번째로 많은 게 철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각에 네 번째로 많은 게 철인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 건축물을 지을 때든 다리를 지을 때든 이 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루미늄도 철보다 많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 샤시 같은 거 만들 때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구나. 우리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 호일 있죠? 네. 막 써도 돼. 오, 철보다 많아. 낭비를 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알루미늄 굉장히 많다 그랬어, 막 쓰라 그랬어, 이런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철보다 많다는 이미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이 분포한다는 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산규활철 칼라칼만 외웠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텍스트고요. 근데 철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구리 사용 시기에 비해 2000년 정도 늦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그냥 청동기 시대 다음이 철기 시대야 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그 사이 간격이 몇 년이다?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되게 쉽게 배운 것 같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철은 구리의 녹는 점이 1084도인데 철은 1540도가 돼야 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먼저 사용한 이유도 좀 더 녹이기 쉬웠기 때문에, 재련하기가 좀 더 간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확대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는 김에 바로 갑시다. 그럼 이런 철, 엄청 반응성이 큰 철은 녹도 잘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순수한 철을 뽑아냈다 하더라도 금방 또 녹 쓸어버릴 거 아니야? 철이 녹 쓰는 걸 부식된다라고 말하거든. 부식된다? 부식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키워드는 이거죠. 철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쉽게 반응해서 부식이 되는데 봐봐, 생각해봐. 얘가 철이야. 얘가 산소야. 산소가 기체 상태고요. 철은 고체 상태잖아. 기체 상태의 산소가 고체하고 만나서 얘를 막 녹슬게 할 수 있을까? 네. 약간 밀도적인 문제로 기체는 분자간의 거리가 엄청 멀어서 되게 듬성듬성한 게 산소잖아. 걔가 철을 막 때려가지고 철을 녹슬게 할 수 있을까? 이거야. 이 얘기야. 쉽지 않습니다. 물론 되긴 되겠지만 반응이 엄청 빠르진 않아. 근데 이 과정을 촉매시켜주는 엄청 더 빠르게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중간에 껴있어야 돼. 그게 뭐 어떻게 누굴까? 그게 물이에요. 물. 아, 그래서 비 오면. 물이 이렇게 달라붙어. 물은 액체니까 달라붙잖아. 산소는 여기에 녹아들어가. 녹아들어가서 일로 투입되는 거야. 그래서 물하고 접촉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녹이 잘 쓴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철이 녹슬지 않게 하려면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에다 보관하나요? 가능해 이게? 우리 집에 진공 있어. 멋진. 녹 안 쓸거든. 이렇게 안 되죠. 이상하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물하고, 그렇죠. 물하고 닿지 않게 만들기 위한 방법. 그게 기름칠이야. 기름하고 물은 상극이잖아. 기름을 미리 칠해 놓으면 물이 안 닿는 거야. 그럼 녹이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계장치가 막 이렇게 맨날 기름이 칠해져 있고 막 손에 뭐 묻는 이유가 녹 안 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페인트 칠하는 방법.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마찬가지.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물이 안 닿아요. 튕겨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방법인 거야. 기름칠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게 왜 녹이 안 쓰게 하는지 원인, 녹이 쓰는 원인을 잘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나 수분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페인트나 기름을 칠하고, 두 번째, 이거는 철 표면에다가 주석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을 씌워놓는 거, 막을 이렇게 입혀놓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도금한다. 도금한다. 근데 봐봐, 어떤 거로 한다고? 주석이나 알루미늄, 칼카나마, 철은 7등이야. 우리 아까 외웠던 것 중에 칼카나마, 철, 그죠? 근데 알루미늄 어때요? 칼카나마, 6등이거든. 이상하지 않아? 자기보다 더 반응을 잘하는 놈으로 여기다가 입혀놓는데 이상하지 않아? 반응을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도금해 놓은 모든 알루미늄이 다 반응할 때까지 철은 안전해. 이해돼? 알루미늄을 희생시켜서. 맞아.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이름이 희생금속이야. 오, 희생금속이야. 우리 그래서 같은 원리로 철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거든. 거기다가도 이렇게 커다란 알루미늄 조각을 옆에다 붙여놓고 출항을 시작해. 1년 동안 원양어선을 이렇게 갔다 와야 되네. 갔다 올 동안 밑에 녹이 다 실어서 배 침몰하면 어떡해. 근데 이걸 붙여놓으면 이 금속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는 이 철은 안전합니다. 희생금속이라 그래요. 주유소 밑에도 커다란 철로 만든 탱크가 묻혀있거든. 거기도 희생금속을 붙여놔요. 탱크가 녹슬어버리면 안 되니까. 희생금속을 이용하는 방법. 주석은 저 뒤에 있죠? 얘는 반대로 주석이 반응성이 작으니까 막아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주석이 좀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주석이다. 주석은 몇 등이야? 칼카나마, 철이, 9등이다. 그죠? 이 9등이거든, 9등?
구등짜리 수석은 아무래도 철보다는 반응성이 작으니까 밖에서 막 산소나 물이 막 하려고 해도 잘 반응 안 하겠죠? 네. 근데 한 번 뚫리면, 한 번 이렇게 흠집이 났어. 안에 있는 철 와장창창 금방 부식됩니다. 비효율적이다. 희생금속이 낫죠. 그죠? 네. 낫죠? 반응성이 작은 저 주석을 섞어 놓은 걸 함석 도금했다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양동이는 양동인데 본 적 있나? 약간 회색빛 나는 양동이 있어요. 오, 네. 그런 양동이가 저 주석 도금해 놓은 거거든요. 잘 녹슬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흠집이 나면은 안에서부터 막 썩어. 안쪽부터 녹슬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흠집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희생금속인데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그냥 얇은 막을 입힌다라는 텍스트만 보고서 반응성이 작은 걸 이렇게 해서 해나보다가 아니라 반응성이 큰 걸 이용하기도 하고 반응성이 작은 걸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그 금속의 반응성을 외우지 않았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됩니까? 두 가지를 다 이용한다. 그렇게 하면 철의 부식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고1 과정에 알아야 될 배경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 그죠? 잠깐 쉴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실험에 대한 이해를 좀 합시다. 30분에 시작할게요.